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끌어들여서 생태계를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또 실라버스 초기에 설명드렸잖아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인간 행위자뿐만 아니라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비인간, 사물이든 기술이든 환경이든 다 행위자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행위자와 다른 행위자들이 어떤 역동적인 상호관계, 상호작용을 이뤄나가면서 네트워크를 이뤄나가는지, 그래서 그런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 우리가 생태계를 새롭게 설계할 때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생태계는 생명체들만 살아가는 생태계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 속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그런 그 생명체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다루지만 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생명체를 갖고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비생명체, 즉 비인간도 하나의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행위자한테 비행위자가 아니라 비인간한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 생명성이 없는 비인간도 생명성이 있는 인간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관계가 어떤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지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여기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당신은 손에 총을 쥐고서 달라진다. 그런데 총은 당신에게 쥐어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총이라는 어떤 그 뭐랄까요, 행위자가 인간 행위자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총과 만나면서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여기 당신은 손에 총을 쥐고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또 총은 또 당신에게 주어지면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총이 어떤 객체로서 저쪽 바깥에 있을 때는 그냥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그 물체지만 인간의 행위자 손에 쥐어지면서 총이라는 행위자가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없었던 생각이 새롭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과 인간, 생명성이 있는 인간과 생명성이 없는 비인간 총과의 역동적인 상호관계, 이런 걸 다루는 게 바로 우리가 살펴볼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라투어를 뭐 발음도 약간 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 친구가 초기에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총을 지니기 전에 의도와 목표, 그 다음에 총을 지닌 후에 의도와 목표. 그러니까 총을 지니기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심심해서 호기심으로 이렇게 만져볼까 했는데 총을 쥐고 나서 갑자기 나한테 분노와 적개심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한테 살인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총이라는 행위자가 나와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가 총이라는 행위자가 인간 행위자와 연결되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이제 총은 그냥 저쪽 바깥에 있는 총이 아니라 인간 행위자의 손에 쥐어진 총으로 변하면서 이제 그 총이 나한테 생각이 없었는데 이상한 생각을 품게 만드는 그런 거를 이제 이 사람은 목표의 변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문제의식은요, 여기 이제 기술 결정론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기술 결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기술이 인간의 어떤 발전이나 사회 변화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뭐랄까 미디어의 기술이 사회 변화를 결정한다 해서 여러분 유명한 미디어는 메시지다 이렇게 해서 캐나다의 커뮤니케이션 학자 맥루안이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기술이 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의 변화가 메시지를 결정하는데 이건 굉장히 현명적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기술, 미디어 이런 것보다는 그 컨테이너에 담기는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직접 가서 전달하는 것과 라디오로 전달하는 것과 TV로 전달하는 것과 어떤 파워포인트로 전달하는 것과 즉 기술이 변하게 되면 그 기술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한테 누가 영향을 미치냐면 그러니까 기술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이제 행위자 네트워크론에서는 기술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거부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있어요. 사회적 구성주의. 그러니까 우리 심리학이나 교육공학의 펀더멘탈한 어떤 기반 이론적 배경으로서 심리학을 얘기할 때 행동주의, 인지주의, 그 다음에 구성주의를 나오잖아요. 구성주의의 사회적 구성주의가 나오는데 결국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식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은 진공관 속에서 객관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저 바깥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참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소나무라고 얘기하는데 그 두 사람들이 머릿속에 구성된 걸 가지고 모여가지고 서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소셜리 니고시에이션. 그래서 이제 그런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이제 소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식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주장은 뭐냐면 기술은 왼쪽에 있는 기술은 저 기술 자체가 사회 변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필요, 욕구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목적의식에 따라서 기술이 똑같은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고 그래서 기술을 누구 손에 쥐어지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쓰일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구성주의도 행위자 네트워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인간과 비인간, 그래서 인간도 행위자로서의 인간과 대칭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이제 새롭게 합체가 되면서 비인간과 합체가 되면서 이제 인간도 아니고 비인간도 아닌 제3의 하이브리드 이런 잡종들이 많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인간 따로 총 따로일 때는 서로가 독립적 개체성을 갖고 있었지만 인간이 총을 쥐면서 사람도 아니고 총도 아닌 제3의 행위자가 탄생하는 그게 바로 잡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그 행위자 네트워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 결정론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총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이라는 기술이 사람을 결정하는, 사람의 어떤 생명성을 결정하는. 근데 오른쪽은 그게 아니라 사람이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총을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이런 게 이제 기술 결정론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주의인데 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이 두 가지를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도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사람이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회적 구성주의가 대세였는데 그것까지도 행위자 네트워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술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총을 가진 사람과 총을 가지기 전에 사람과 총을 가진 후에 사람이 달라지듯이 그래서 생명성이 없는 의도성이 없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인간의 어떤 주관적 목적의식에 따라 다르게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이제 인간과 무관하게 저쪽에 바깥에 떨어져 있는 기술 자체도 인간과 네트워크 관계를 맺으면서 그 기술이 사람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게 행위자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걸 정리하면 말씀드렸듯이 인간뿐만 아니라 기술, 자연현상, 바깥에 있는 인공물 이런 모든 걸 전부 다 이제 비인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인간도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행위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행위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 능력을 저거를 에이전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액터가 이제 에이전시, 행위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 능력을 갖고 있는 비인간과 인간이 서로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걸 이제 행위자 네트워크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지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유명한 브레노 라투르 그 행위자 네트워크를 창시한 사람이잖아요. 프랑스의 인류학자이고 사회학자이면서 과학철학자인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기차는 철도가 있어야 달릴 수 있지 철도 없는 벌판을 달려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차라는 물체와 철도라는 물체는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저 기차가 철도라는 물체를 만나면서 새로운 이제 행위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철도와 기차는 별도의 관계 속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철도가 기차를 만나면서 철도는 기차에게, 기차는 철도에게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힘을 가진 사람이란 반드시 다양한 비인간을 길들여서 이들과 동맹을 맺고 이들의 힘을 빌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장 강력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람과 사람의 강력한 네트워크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가지고 그 기술적 수단을 적재적소에서 잘 활용하는지 그러니까 한 인간과 비인간이 어떤 관계 속에서 다이나믹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들을 들어있는 모든 행위자 비인간을 포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기 목적에 맞게끔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지 이런 것이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고 그것이 곧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행위자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난 바다로 나가게 되면 세계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더는 고집할 수 없다.
그가 만나게 되는 것이 끝없이 펼쳐진 바닷물이며 언제라도 배를 뒤집을 수 있는 거대한 물너울이며 물속에 숨어있는 암초이며 예고 없이 들어오는 돌풍이다. 자,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약간 색칠을 이렇게 해놨냐면요. 자, 바다라는 비인간, 그 다음에 바닷물, 물너울, 암초, 돌풍 이런 것들이 다 별다른 의미가 없는 독립적 행위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저런 비인간 어떤 현상이나 바깥에 있는 것들을 만나면서 그냥 바다에 갔을 때와 돌풍이 갑자기 올 때 나의 행동과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와 바다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내가 행위자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내가 그 바다의 어떤 암초나 돌풍을 갑자기 만나면서 내가 없었던 생각이 갑자기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다에서 발생하는 파도나 암초나 어떤 비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생명성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런 비인간적인 생물들이 무생물이든 어떤 기계든 기술이든 어떤 현상이든 환경이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인간이 저런 걸 만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저런 걸 만나면서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행위자 네트워크를 제가 한번 글을 쓰는 과정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컴퓨터 키보드에다가 저의 생각을 막 집어넣으면 이제 컴퓨터 키보드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자음과 모음을 맞춰가지고 글자 단어를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컴퓨터 어딘가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뛰어난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내 생각을 컴퓨터 키보드로 입력시켜가지고 어떤 문장으로 완성해서 글로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그죠? 이 제 생각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늘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저와 컴퓨터 키보드와 그 다음에 컴퓨터 속에 있는 하드 디스크, 그 다음에 또 이걸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종이로 보는 거. 이러면 종이, 프린터, 그 다음에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제 앞에 있는 이 모니터, 그 다음에 키보드 이런 것들이 다 비생명성, 비인간이지만 제가 글을 쓰는 과정에 엄청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뭔가를 생각해서 글을 막 쓰려고 하는데 키보드가 없어요. 그러면 내 생각은 키보드가 없는 키보드라는 행위자가 없으면 제 생각을 컴퓨터 속으로 집어넣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끊어져 버린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이 바깥에 있는 수많은 엄청난 정보 자원들, 뭐 구글에서 뭔가를 검색한다든지, 뭐 페이스북에 있는 누가 글을 뭐 갑자기 어떤 브랜드 생각이 올랐다든지, 아무튼 뭐 링크드인에 들어가서 새로운 어떤 이력서를 보고 누군가를 또 이렇게 만나게 한다든지, 아무튼 수많은 나를 중심에 두고 이 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행위자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진 공간 속에 생긴 것이 아니라 저런 수많은 행위자들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갑자기 없었던 것들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백지를 놓고 하루 종일 고민해 보면 내 머리도 백지로 되지만 내가 뭔가의 생각을 이렇게 볼펜이라는 행위자와 종이라는 행위자가 만나서 내 생각을 볼펜에다 이렇게 볼펜으로 예를 들면 이 행위자 네트워크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생각을 완전히 깨부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이런 문장을 쓰면 이 쓴 문장도 하나의 행위자인 거예요. 이 써 있는 문장이 내 생각을 계속 자극해서 원래 갖고 있지 않았던 다른 생각을 자꾸 이제 이 문장이 자극을 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쓰면 또 다른 문장을 이 문장이 꼬리를 물고 또 다른 문장을 불러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장을 불러오면서 계속 이렇게 꼬리를 물면서 한 페이지에 글이 나오고 그게 이제 10페이지, 100페이지가 돼서 한 권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내 생각을 완벽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떠올랐으면 그걸 한 문장을 쓰면 그 문장 자체도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가 돼서 이제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오는 그런 역동적인 메커니즘으로 계속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이해할 때 우리한테 조금 어렵게 생각하게 만드는 단어 중에 하나,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주관성과 간객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주관을 갖고 있고 인간이 아닌 비인간은 객관적 실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이런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새로운 이제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간주관성이라고 있습니다. 간주관성은 말 그대로 주관과 주관의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인 것은 주관적인 인간과 주관적인 인간이 만나서 서로 합의와 협상을 통해서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즉 사회적 구성주의자가 주장하는 저 간주관성의 현상학이나 해석학 또는 뭐 예를 들면 그 구성주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런 주관적 합의를 통해서 어떤 지식이 정말 진짜 지식인지를 서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과연 그러면 누구 지식이 진짜 지식인지 진짜 진리인지를 판단할 때 과연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그걸 판단하느냐, 그때 이 행위자 네트워크론이 저 간주관성을 부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특정한 권력 집단이나 이데올로기가 개입돼 가지고 이것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안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간객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이제 간신체성, 신체와 신체가 만나는. 자, 그런데 이걸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왼쪽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어떤 외부적 객체를 주체가 주관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머릿속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객체가 있어도 어떤 주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의도와 체험과 프레임으로 바깥에 있는 객체를 구성하는지 따라서 전혀 다른 구성이 나오는데, 그 구성이 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 주관적이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간주관적으로 합의를 해라, 이런 관점인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나도 객체입니다. 주관도 객체, 주체도 객체고, 아까 이제 비인간을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사람도 객체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자, 비인간도 다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객체와 객체가 서로 만나면서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예요. 아까 총이 사람한테, 사람이 총한테. 그러니까 이제는 객체와 객체가 만나서 서로 이걸 전문용어로 구조 접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객체가 다른 객체한테 영향을 미치면 그 객체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요. 이전과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어났던 그 구조 변화를 일으킨 객체는 다시 또 나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구조나 프레임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생물학자 마투라나는 이걸 구조 접속이라고 하는데, 여기 제가 조금 어려운 말로 구조화된 구조. 그러니까 이미 구조가 있어요. 근데 나의 구조도 있고 너와 나의 구조가 만나가지고 서로 구조의 뒤틀림이 일어나요. 구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바뀌니까 다시 구조화된 구조가 생긴 거야. 그런데 이 구조화된 구조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또 다른 구조와 만나면서 구조 접속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구조가 끊임없이 스트럭처링, 구조화되는 과정을 끊임없이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 지식, 주관적 지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객체와 객체가 끊임없이 만나면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인식,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 삶이나 행동과 별도의 독립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그것이 하나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효과적인 행위이고 그것이 하나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객관과 주관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행위자들이 끊임없이 서로 치고받고 만나는 것 자체가 삶인 거고 삶인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엄청난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상적인 지식은 이제 객관성에서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체와 주체가 합의를 하지만 이때는 객체와 객체가 이제 구조 접속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구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전 구조가 다른 구조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구조 접속을 이제 이 사람들은 끊임없는 이제 인식이라고 보는 거고, 그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삶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구성, 주관, 간주관이 가장 이상적이냐를 얘기할 때 정치적으로 개입이 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암과 함과 삶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 따로,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것은 주체가 객체를 편안한 공간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구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 객체들이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 가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살아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나의 행동인 거고 그것이 나의 알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과 삶과 삶이 완전히 하나로 일치가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 얘기하는 객관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ANT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과 비인간을 차별하거나 구분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사람들 말로는 이걸 일반화된 대칭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든 비인간이든 다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해서 생명성을 갖고 있고 비인간이라도 생명성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굴복되고 종속돼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도 하나의 행위자, 비인간도 하나의 행위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등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행위자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과학과 기술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순수 학문이고 기술은 뭐 응용 학문이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는 건 기술이다. 이런 게 아니라 과학이 기술한테, 기술이 과학한테 영향을 미치고 서로 주고받고 주체와 객체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것이죠. 큰 것과 밑이 작은 것 구분되지 않아요. 뭐 큰 게 작은 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큰 것은 뭐냐? 한 행위자가 방대한 네트워크 속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게 진짜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그 자체가 크냐 작으냐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과 기술, 주체와 객체, 미시와 거시가 거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인간의 역량은 인간 자체 어떤 독립적인 역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네트워크의 관계성, 그것이 수준, 이런 것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존재는 존재로서 독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와 어떤 관계, 즉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서 그 사람의 엄청난 영향력이. 자, 그래서 제가 소통 미디어 교육론을 한번 소개했던 책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서점에 가면 내가 찾고 싶은 책이 정규 서점에 없으면 이렇게 헌책방에 가서 책을 찾잖아요. 근데 이 수많은 책들이 다 하나하나의 행위자예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존재는 어떤 존재한테 포착당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기가 찾고자 하는 어떤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지식의 보고가 들어있는데 그 책이 또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와 평범한 존재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만나는지. 그러니까 똑같은 책이라고 할지라도 누구한테는 엄청난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는 결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운명적인 만남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옛날 책, 종이책의 어떤 좀 말할까 페이지 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자 네트워크로 인해서 행위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와 어떤 관계 네트워크를 맺는지에 따라서 폭발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위자 네트워크는 행위자라는 존재를 강조하기보다 행위자가 어떤 행위자와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즉 관계 속에서 그 존재, 행위자가 결정된다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행위자 네트워크 결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행위자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죠. 그죠? 그러니까 행위자는 독립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자 자체가 하나의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와 무관한 그런 독립된 행위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도 아무 의미 없잖아요. 철도만 자체가. 거기에 이제 기차가 다녀야 비로소 그 철도라는 행위자가 기차라는 행위자와 만나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자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행위자는 행위자 네트워크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없이 행위할 수 없는 행위자들이잖아요. 행위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는 다 관계적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와 존재, 행위자와 행위자 간의 관계를 맺어야만 그때 비로소 존재 가치가 늘어나는. 자, 이 행위자 네트워크론에서 행위자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개념인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번역입니다. 번역. 자, 이 번역은 트랜슬레이션으로 번역되지만 영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 행위자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든 생성과 소멸과 어떤 야합과 투쟁과 뭐 이런 걸 전부 다 번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행위자와 결합해서 기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에 있는 행위자가 또 다른 행위자를 만나가지고 그걸 자기 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어떤 설득을 한다든지 협상을 한다든지 그래서 자기 세력을 끌고 오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번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하는 행위자일수록 그 행위자 네트워크에서 엄청난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적 달성을 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요. 그러면 이제 그걸 우회해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막 글을 쓰는데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이제 목적 달성 경로가 막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노트북을 대신 쓰는 거죠. 대신. 그래서 내가 원래 이쪽 컴퓨터와 다이렉트로 행위자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었는데 이 경로가 막히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노트북을 하고 행위자 네트워크를 우회해서 거기 가서 또 노트북을 쓰려고 했는데 그 노트북마저도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노트북과 행위자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어떤 서비스 센터라든지 이런 데로 계속 연결해가지고 계속 우회 축적을 가다가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있고 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행위자 네트워크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블랙박스인데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노트북을 쓰는데 평상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트북 안에 있는 수많은 센서들이나 뭐 어떤 작은 부품들 간의 부품이 다 행위자거든. 행위자들이 다 정상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잘 돌아갈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별 문제가 없는 그 상태를 블랙박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의 자원이에요. 노트북 자원, 뭐 이런 마이크 자원. 그런데
여기에 뭔가가 고장이 나요. 고장. 예? 그래서 고장과 결절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사람은 이제 그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있어서 사용한 거예요. 노트북도 이어서 사용하고. 근데 노트북 자체가 하나의 블랙박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노트북이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행위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움직이는지. 예를 들면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려고 딱 수도꼭지를 딱 열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수도꼭지 벽에서 나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쪽 어디 저 한강물을 길러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통해가지고 상수도 처리장을 거쳐가지고 다시 또 집으로 와가지고 집에서 또 이렇게 펌핑이 돼서 올라가가지고 이런 수많은 행위자 네트워크 속에서 수돗물이 나오는데 평상시에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수많은 어떤 네트워크를 이 사람은 이제 블랙박스도 하나의 자원으로 본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물이 안 나온다든지 수돗물에 빨간 물이 갑자기 황토물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이제 고장되고 그 이제 관계 네트워크가 끊겨가지고 비로소 그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수많은 모습들의 실체, 즉 비하인드 안에 들어있는 어떤 구조나 원리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고장과 결절이라고 보는 거죠. 정말 재미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행위자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복잡게 얘기할 때 살펴봤듯이 이 행위자가 만나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머징할지 창발, 그리고 행위자와 행위자가 만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원인과 결과가 원인이 주고받으면서 행위자 네트워크에서 이 도대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예측할 수 없는 공진화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도 필요하지만 또다시 A로 상태로 번역했을 때 설득이 잘 안 되면 B 상태로 또 쳐들어가서 다시 또 재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랙박스로 덮어져 있는 저 비밀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들을 해체시켜 가지고 도대체 이제 저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작동 원리로 저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가 작동하는지를 이제 해체해보고 다시 저 과정을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역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학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당연하다, 원래 그렇다, 물론 그렇다고 생각한 것들을 거기다 물음표를 던져가지고 도대체 제가 어떤 근거로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이런 걸 이제 역번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ANT와 이제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행위자의 이해나 의도를 다른 행위자의 언어로 저 행위자의 의해나 의도에 맞게 치환하는 거죠.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행위, 이런 걸 이제 번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행위자의 이해나 의도를 정말 잘 포장하고 설득해가지고 수사학적 용어를 써서 다른 행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게 잘 되면 그 행위자는 나한테 포섭이 돼서 나한테 행위자 네트워크로 접속이 되는 거죠. 또 이 번역은 네트워크의 건설은 결과가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이고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이 번역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는 됐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또 다른 행위자와 만나면서 원래 없었던 생각을 나한테 또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또 서로 간에 또 치고받는 번역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은 정체된 어떤 명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나는 동사라는 거죠. 그리고 또 김한석 박사 교수님께서는 어떤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를 대신해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만드는 모든 형태의 협상, 응모가 아니라 음모, 계산, 이런 설득, 폭력,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르게 이 HRD 쪽의 배월기 박사께서는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를 자신의 영향력 범위 내로 이끌어오기 위하여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 자, 이런 공통점들을 가만히 보면 행위자가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행위자를 나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고민하고 가서 또 유혹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미끼도 던져보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이제 번역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또 김진택 박사는 번역은 부드럽고 평화로운 소통이 아니라 사고와 일탈을 근원적으로 동반하는 강렬한 충돌, 접속, 존재들의 생성과 확장에 다른 일입니다.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행위자가 네트워크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나와 전혀 다른 행위자와 끊임없이 또 순수하게 이렇게 말 잘 듣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이제 초기에는 그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치열한 접속과 접속을 통해서 제3의 나로 변신하는 그런 끊임없는 존재들의 생성과 확장에 다른 이름을 번역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예, 정말 멋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번역의 4단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 이 번역의 4단계는 여러분 책에 그 우리 홍성욱 교수가 편집한 책에 나오잖아요. 미셀 칼롱이라는 친구가 이제 그 가리비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어부들과 그다음에 연구원들 이런 역학 관계 속에서 이 번역의 4단계를 얘기합니다. 자, 이제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문제 제기는 뭘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평범한 호숫가에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누군가가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제가 지식 생태학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식 생태학의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지식 경영학이 주장하는 난리지와 매니지먼트는 김건모 노래 말따나 잘못된 만남이다. 지식은 관리나 경영 대상이 아니고 지식을 소유한 사람과 분리 독립시켜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지식경영학회에 가서 내가 파란을 일으키는 거죠. 너네 문제가 많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받아주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원래 그렇고 물론 그렇고 당연하다는 세계에다가 한 행위자가 나타나가지고 기존 행위자 네트워크에 가가지고 돌멩이를 던지는 거죠. 호숫가에 돌멩이를 던지면 조그만 돌멩이를 던지면 파장이 조금만 일어나지만 큰 돌멩이를 던지면 큰 파장이 일어나는 거 똑같이 심각한 문제를 기존 행위자 네트워크에 가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평온하게 사는 사람에다가 편지 풍파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문제를 진단한다. 너네 이런 문제가 있어. 심각한 거야. 그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보기엔 너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네트워크를 교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파장을 일으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재미난 발상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제기가 끝나면 이제 관심 끌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행위자들을 기존 네트워크에서 이제 분리시킨 다음에 이익을 제시하는 거죠. 너네들 지식경영학회 거기 가입하지 말고 지식생태학회 와라. 여기 오면 이런 어떤 이득이 있고 단기적으로 너네가 효율이 높아가지고 지식이 잘 창조되고 관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네 뻥인 거야 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직의 역기능과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나한테 오면 나와 행위자 네트워크를 연결하면 기존에 없었던 너네들 어떤 그 파격적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인터세스먼트라고 하는 인터와 에세스는 사이에 존재하는 거고 사이에 이익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 관심이 끌리냐면 이쪽 행위자 네트워크에 있을 때는 이런 거였는데 이쪽 행위자로 네트워크를 연결하니까 내가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이익이 생기고 혜택이 생기면 사람들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관심 끌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등록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쭈삣쭈삣 저기로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아직도 이제 이 관심 끌기 단계에서는 나의 행위자 네트워크로 강하게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사람들 강력하게 설득해가지고 다른 행위자들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고 그걸 수행하도록 이제 독려하는 단계입니다. 인롤먼트는 말 그대로 뭐냐면 롤을 부여한 다음에 그 롤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꾸 이제 독려해주고 장려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이제 우리가 지식생태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등록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등록을 해서 너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대외 협력 부장을 하고 너는 이제 홍보 부장을 하고 너는 이제 어떤 제2회 지식생태학회 창립 학회할 때 조직위원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롤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이제 번역의 3단계입니다. 자, 참고 제가 이제 까먹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문제 제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그 책에 보면은 필수 통과 지점이라고 나옵니다. 필수 obligatory passage point라고 해서 OPP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OPP를 제시하면은 그 OPP를 통과해야만 이 OPP를 통과하는 사람한테만 어떤 혜택과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를 들면 어떤 지식 생태학 협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식생태학 제도와 자격증을 만들어서 이 제도와 자격증을 딴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OPP라고 하면 이제 지식생태학사 이런 어떤 기능사든 어떤 기술사든 이런 자격증을 주는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거기를 통과하면 그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어떤 나의 네트워크로 유입이 되면 엄청난 이익을 주는 거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이제 어떤 병목 지점에서 사람들이 다 통과하게 만드는 거를 이 전문가들은 이제 OPP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3단계 등록하기로 넘어가면요. 이제 4단계가 시작됩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모빌라이제이션인데, 모빌이라는 게 뭐냐면 움직일 수 없는 걸 움직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가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이제 자신의 네트워크로 끌어들여 가지고 진짜 나의 아군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너네 문제가 심각해. 예? 그래서 나한테 오면 이런 이익이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역할을 부여할 테니까 이런 역할을 열심히 하면 굉장히 좋을 거야. 그래서 이제 등록을 시킨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등록시키면서 부여된 역할을 수행해가지고 완전히 나의 아군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지식 생태학회 핵심 멤버십을 주고 거기에 이제 공동체 일원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동맹이 구성되는 거죠. 동맹. 그래서 이제 그 동맹에 가입한 사람과 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현격한 차이가 나도록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번역의 과정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 번역이 잘 되면 이 4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다르게 또 얘기해보면 주역에서 말하는 이 4단계와 비슷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양적 변화가 극에 달한 상태, 극한 갈등이라는 상태. 이때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지식 생태학적 관점에서 지식 경영학회 가다가 문제를 던지면 이제 극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지식 생태학 컨설팅 회사가 지식 관리 시스템을 막 까는데 그거 잘못된 발상이다. 지식 관리 시스템에는 지식이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엄청난 이제 돈을 막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데 가서 이제 찬물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극한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지식 생태학이라는 대안 부각이 일어나서 이제 변화가 서서히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식 생태학이 이제 조직 내에 심어져 가지고 이제 지식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면서 지식 숲을 이루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의 국면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직이 쫙 안정이 되면서 뭐라 그럴까, 이제 평화가 계속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태로 가면 이제 바로 안빈낙도와 안정, 조직이 이제 무사한 일에 빠지면서 다시 이제 편집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편집풍파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 조직 상태는 이제 타성과 관성에 젖어서 옛날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주역에 보면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라고, 즉 궁하면 즉시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 그러니까 통하지 않을 때 아플 통자,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그 주역에서 말하는 변화의 단계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번역의 4단계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히 1대1로 매칭.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재밌게 이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전략, 18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그 18가지 전략을 고스톱에 비유해가지고 오광 전략을 한번 이렇게 녹여봤는데, 이 오광 전략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번역의 4단계가 약간 비슷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봐보세요. 관심을 유발하고 욕망을 자극하라. 1단계 섬광. 왜 섬광이냐면요, 삼광이기 때문에 섬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병원한 지식경영학회 가가지고 너네 지식경영은 관리할 수 없다. 김건모 노래말 떠나 지식과 경영은 잘못된 만남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지식 생태학의 이상적인 비전을 제시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이제 욕망을 자극하고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발광하게 만드는 거죠. 지식 생태학이 좋은 것이다. 미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핵심 원동력이고, 지식 생태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멋있는 그 조직을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선순환적으로 인간의 인위적 개입 없이도 멋있는 지식 생태계가 구성될 것이다. 이렇게 환상을 심어주면서 이제 기대감을 막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발광 하면서 서서히 빠져들고, 그러면서 이제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이 지식 생태학을 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그린 어떤 혁명이 오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이상적인 어떤 목적지가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때 막 달아오르게 도대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여기가 아까 이제 인롤먼트 등록 단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할을 부여하고, 그래서 막 이제 이런 역할을 부여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막 심장을 뛰게 하고, 그래서 애간장을 태워 긴박감을 조성한 다음에 이제 모빌라이제이션, 이제 동맹을 구축한 다음에 초일격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한 여운을 남기고 발광, 탁광하게 동광이 각광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후광, 그리움. 그래서 감동과 감탄을 일으키면서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사라져야 이제 그 스타로서의 그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행위자 네트워크는 아까 결절과 고장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평상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대로 그 네트워크를 점검해보고 시스템을 이제 조사해보고 이제 분석해보고 문제를 진단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결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걸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내 몸에 어떤 심각한 골절이라 할 때 여러분 고통은 아픔은 느낄 수 있을 때만 이 아픔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잘라져 가지고 골절이 생겨서 아프면 손가락이 존재 이유와 손가락이 필요했던 어떤 그 고마움을 아는데 손가락이 그냥 붙어 있을 때는 아무런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에도 결절과 고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걸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블랙박스나 그냥 쓸 수 있는 자원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 자원의 존재같이 블랙박스에 숨어져 있는 그 돌아가는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의 고마움을 골절이 일어나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들레주의 아장수망에다 대입해 볼 수 있어요. 아장수망이 뭔지 아냐면 배치잖아요. 어레인지먼트. 배치.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쓰던 노트북이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아장수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트북과 이제 나는 새롭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잘 써져서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이제 노트북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 우발적 마주침으로써 주변의 배치가 바뀌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은 아장수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다중체라고도 합니다. 내가 노트북과 평상시에 익숙해져 있던 근육, 주름을 이제 그 여기 주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익숙해졌던 주름인데 익숙해졌던 방식대로 계속 쓰는데 갑자기 익숙해졌던 방식대로 노트북이 안 쓰이면 그때 이제 내 평상시에 익숙했던 주름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고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주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내 몸속에는 노트북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이 이제 축적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생기는 것을 이제 이 아장수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쉽게 구분하면요. 이 아장수망은 우리가 1년 365일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즘은 학교를 못 오지만 학교 갔다가 집에 갔다, 학교 갔다 집에 갔다. 그러니까 나와 그 주변 다른 행위자의 어레인지먼트, 아장수망이 안 바뀐 거니까 나는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가봤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집이라고 하는 행위자의 이상 현상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나는 그 집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도 집에 가는데도 집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집과 집사람은 아장수망으로 딱 배치되는 건데, 예? 근데 집사람이 집에 없다. 밤 12시에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심각한 아장수망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그때 사람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까 골절과 결절이 일어났을 때 사람은 생각하듯이 아장수망의 변화가 일어나면 사람은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레지 철학을 잠깐 도입해보면 사유는 비자발적인 한에서만 사유일 수 있고 사유 안에서 강제적으로 야기되는 한에서만 사유일 수 있다. 사유는 이 세계 속에서 불법 침입에 의해 우연히 태어날수록 절대적이다. 여기서 불법 침입이 뭐냐면 네트워크 이론을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얘기하면 갑자기 네트워크가 원래 의도대로 정상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래서 그런 게 불법 침입인 거예요. 둘레지식으로 얘기하면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우발적으로 마주쳤을 때 그런 게 불법 침입인 거고 이런 불법 침입이 일어날 때만 인간은 평상시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제 블랙박스의 역번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놀라운 학습이 발생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로 잘 돌아갑니다. 원래 그렇고 당연하고 물론 그런데 누군가 여기다 물음표를 던져. 도대체 저게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 거지? 원래 그런 걸까? 과연 당연한 것일까 여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행위자 네트워크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수많은 복잡한 것들은 안 보이고 겉으로 그냥 하나의 시스템, 자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역으로 과정으로 추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밥 한 톨을 쌀을 먹습니다. 이 쌀을 도대체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습니다. 이 쌀 한 톨이라는 행위자에는 엄청난 행위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농부도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쌀 한 톨을 재배하기 위해서 물이 들어가 있고 밭, 논, 그 다음에 햇볕, 비바람, 그 다음에 또 뭐 그 김매주는 사람들의 손길, 어떤 논쟁기라든지 뭐 이런 거 수많은 행위자 네트워크가 이 쌀 한 톨을 생산한 건데 사람들은 이 쌀 한 톨을 먹을 때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쌀이라는 결과만 생각하는 것. 이 사람툴이 바로 이 사람 얘기로 따지면 블랙박스인 거죠. 그럼 이 사람툴이라는 블랙박스가 탄생하기까지 어떤 과정과 역동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탄생했는지를 역으로 추적해보고 그 복잡한 어떤 블랙박스를 해체시켜서 그것이 탄생하는 과정을 꿰뚫어지게 보고 관찰하고 성찰하는 게 저는 놀라운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ANT 이론이 학습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저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 ANT 이론에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게요. 이 기입이라는 게 있어요. 기입. 여기 인스크립션이라고. 예를 들면 행위자가 아까 인롤먼트에서 너는 이런 역할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한테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부여해가지고 요러요러한 일을 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일종의 잡 디스크립션, 직무 기서처럼 이렇게 써주는 거를 이제 각인시켜서 역할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입인 거죠. 그러면 이 기입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기입을 거꾸로 돌리는 게 기술이다. 그러니까 이제 행위자 네트워크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도대체 초창기에 어떤 문제의식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안정화 단계까지 왔는지 그 기술적인 변화의 과정, 테크놀로지의 변화 과정을 거꾸로 역추적해가지고 다시 써보는 거. 이게 기술, 디스크립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크립션은 이제 인스크립션이 끝나면은 도대체 이제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누구도 의심하지 않지만 그런 걸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런 역할을 부여해가지고 이 에이전트가 이런 힘을 갖게 됐는지 이 힘이 이 행위자 네트워크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를 거꾸로 역추적해가지고 쭉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포화가 되면 기술이 쫙 너무나 범람하게 되면 이제 이 행위자 네트워크에서 얘기는 이제 기술이 이제 포화가 되면 저절로 처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기술의 포화 상태가 곧 처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놀라운 게요. 우리는 이제 기술 디스크립션과 처방을 이렇게 분리하거든요. 이 처방은 뭐냐면요. 비인간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행위자의 기입, 행위자가 기입을 한다 그러면 연구자는 행위자가 기입한 걸 역추적해가지고 자세하게 씁니다. 이게 이제 ANT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미션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인간들은 그 행위자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너는 이렇게 행동하라, 너는 이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기입된 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이 볼펜이었었는데 이 볼펜이라는 너는 볼펜으로 행동해 써 이렇게 써 인스크립션이 됐었는데 얘가 예를 들면 어떤 맥주병과 만나가지고 이 맥주병대로는 맥주병에 오픈하고 없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가지고 맥주병 따먹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스크립션 돼 있는 대로 얘는 처방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이제 맥주 따먹는 용도로 변경이 돼서 다르게 쓰이는 거죠. 이때 처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스크립션대로 프리스크립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역동적인 관계가 저는 이제 이 ANT에서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행위자 네트워크로는 어떤 가능성과 전망을 갖게 됐는지. 자, 관계가 가변적입니다. 인간과 비인간이 맺는 관계, 기술과 처방이 맺는 관계, 엄청나게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비인간, 어떤 인간을 만나는지, 비인간을. 그래서 비인간이 또 다른 행위자와 만나서 그 관계 맺는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인간이 원래 인스크립션, 처방, 기입 인스크립션이죠. 기입된 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네트워크 속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맺는지에 따라서 존재 가치가 확연하게 바뀝니다. 관계는 계속 가변적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역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행위자도 이렇게 정체되어 있지가 않아요. 정체성이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행위는 또 다른 행위자를 만나면서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의도와 관계없이. 그래서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네트워크가 생성되고 그 네트워크에 맞물려 있는 행위자도 끊임없이 변신을 거듭하는 게 행위자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왜냐면 봐보세요. 아까 번역을 하는 과정도 학습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블랙박스를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블랙박스 시스템을 해체하고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역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번역과 역번역 이런 과정 모든 자체가 지속적인 학습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잡종적 지식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과 인간, 그러면 총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하이브리드가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잡종적 지식이 행위자 네트워크에서 어떤 행위자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끊임없는 이제 흐름으로, 여기 보시면 간객관적 지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관적 지식이 아니라 객체와 객체가 만나서 그 객체성이 객관과 객관이 부딪히면서 구조적 접속이 일어나고 그 접속을 통해서 그 네트워크상의 지식이 끊임없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이 어떤 행위자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흐르는지에 따라서 그 지식의 성격과 본질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뭐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행위자 네트워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어떤 네 가지 가능성,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번역의 과정, 행위자 네트워크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잘 끌어들여가지고 이 생태계, 그동안 이제 생명체들, 인간 학습자만 역동적으로 엮여있는 이런 생태계를 구상했는데 비인간도 생태계로 끌어들여서 이 생태계를 역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여러분과 같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을 공부해 봤습니다.